첼시가 이 홈에서 3대1로 지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으로 온 건데, 여기서 투엘 감독이 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하는 맞춤 전술이 잘 통했다. 전반전에 이 첼시가 어떻게 나왔느냐? 첼시가 4-3-1-2 혹은 3-4-3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 나왔어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랑 비슷하게 발베르데 오른쪽, 왼쪽에 비니시우스를 두는 4-3-3 전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할 때 어떤 형태로 했느냐? 첼시와의 1차전도 그랬지만 발베르데가 많이 내려와서 5백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비니시우스의 역습을 노리고 오른쪽에서는 발베르데가 수비하면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겠다. 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첼시가 어떻게 나왔느냐? 전방에 하베르츠와 베르너 두고요. 여기 마운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놨습니다. 그리고 치크, 캉테, 코바치치, 그리고 알론소가 높게 올라가고, 후방에 이제 리디거, 티아고 실바, 제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치크를 공격할 때 치크가 측면으로 빠져줬죠. 그러면서 제임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살짝 3백에 가깝게 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첼시의 맞춤 전략이 있는 건데, 레알 마드리드가 어차피 발베르데를 통해서 역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알론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올라가고, 대신에 비니시우스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난 첼시가 1차전에서도 제임스가 올라갔다가 이 수비 뒷공간이 좀 스피드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특히 크리스텐센이 비니시우스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을 할 때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를 오늘 올리지 않고 비니시우스의 역습을 대비하는 역할, 요 역할을 이 투엘 감독이 맞춤 전술로 짜왔습니다. 그러면서 치크가 이 수비할 때는 중앙으로 들어오지만 공격할 때는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치크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막는 이런 전형이 됐고, 이때 이 투엘 감독이 또 요구했던 거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볼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마운트가 카세미루를 마크하고 있어라. 그리고 중원에는 캉테와 코바치치가 모드리치와 크로스를 마크하고 있어라. 요 전형이 되면 중원에서 첼시가 기동력이 훨씬 더 뛰어난 팀이니까 우리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요 전략이었죠. 첼시가 계속해서 이 기동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을 거쳐서 풀어나갔던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크게 없었습니다. 그 1차전에서 오히려 첼시가 홈 경기에서 경기하는 걸 보면 그때는 첼시가 그냥 정상적인 3톱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에 카세미루, 모드리치, 크로스 요 3명의 선수가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원에서 모드리치, 카세미루가 첼시의 압박 풀어나오면서 비니시우스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이러한 역습 패턴이 있었는데, 오늘은 마운트를 하나 내리면서 중원에서 숫자를 맞춰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카세미루, 모드리치, 크로스 이 3명의 선수가 첼시의 압박을 풀어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임스가 비니시우스를 마크하고 있다 보니까 비니시우스의 역습 공간도 안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 전략, 이게 완전히 첼시에게 봉쇄를 당했고, 이게 투엘 감독이 오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가져왔던 맞춤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베르너와 하베르츠 활동 반경이 정말 넓고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이 두 선수가 전방에 배치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측면으로 움직이거나 계속해서 내려오거나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때 이 공간으로 마운트가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첼시의 선제골로도 나왔어요. 첼시의 선제골 나올 때는 치크와 하베르츠가 자리를 바꿨거든요. 이때 이제 하베르츠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치크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왔는데, 치크의 움직임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따라가고 또 베르너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비의 공간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운트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첼시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올 때도
마운트가 이때는 측면으로 빠져 있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측면에 있는 마운트를 따라서 움직일 때 이때 베르너가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오늘 첼시가 지난 그 첼시의 홈 경기에서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3백을 사용하는 걸 보고 이 3백을 어떻게 분산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고민을 투엘 감독이 아주 많이 해나온 경기였다. 그리고 그 3백을 레알 마드리드의 3백을 분산시키는 데에는 하베르츠와 베르너의 정말 열심히 뛰는 활동량, 이것이 정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결국에는 3대 0까지 벌어지면서 다시 스코어가 역전이 되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왔었어요. 발베르데가 계속 수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중원 싸움에서 마운트, 캉테, 코바치치 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 밀리니까 오른쪽 라인을 아예 버리고 발베르데를 중원에 배치했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더 필요하니까 아예 이제는 카세미르 대신 카마빈가 넣고 크로스 대신에는 호드리구 넣으면서 호드리구를 오른쪽으로 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원 라인을 카마빈가, 모드리치, 발베르데, 모드리치를 빼면 젊은 선수들로 좀 구성하면서 중원 싸움을 다시 좀 찾아오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선수가 모드리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드리치의 좀 뭔가 떨어지는 에너지 레벨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를 넣거나 아니면 모드리치를 이제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이 안첼로티 감독이 모드리치를 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모드리치가 전반전 이 첼시의 강한 기동력에 의한 압박, 그리고 후반전 중반까지도 심지어 첼시의 압박에 모드리치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중원 싸움을 할 수 있는 카마빈가나 발베르데를 붙여주니까 오히려 그냥 모드리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호드리구의 득점이 나올 때 모드리치의 그 아웃프론트 크로스, 예술적인 패스가 한번 나오면서 호드리구한테 정확한 패스가 연결됐고, 여기서 호드리구가 3대1로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장전으로 또 가게 됐죠. 안첼로티 감독이 클래스 높은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는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드리치를 끝까지 빼지 않으면서 38살의 모드리치를 120분 동안 뛰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에는 이 3대2라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앞서가는 총합 스코어 5대4로 이제 달아나는 득점을 했는데, 이때 볼 수 있었던 것도 중원 라인에 카마빈가와 발베르데가 있으니까 첼시의 이 빌드업 작업을 빼앗아냈고, 결국엔. 그리고 이때 중요했던 건 순간적으로 제임스가 비니시우스를 놓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투엘 감독이 오늘 계속해서 조심해왔던 이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은 결국엔 비니시우스부터 시작된다. 이걸 투엘 감독이 1차전에서 뼈저리게 느꼈고, 그러면서 제임스를 거의 비니시우스의 마크맨으로 붙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장전에 제임스가 거의 오늘 경기에서 단 한 번 비니시우스를 놓친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첼시가 볼을 빼앗기니까 비니시우스가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비니시우스의 측면 돌파, 여기서 이제 벤제마로 향하는 비니시우스의 정확한 크로스, 벤제마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이 첼시의 좋았던 경기, 요 흐름을 벤제마가 다시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끌고 왔다.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요 한 방이 결국엔 차이를 만들어냈고, 후반전 막판에 보여줬던 모드리치 한 방, 요 한 방들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다. 이제 연장전 막판으로 갈수록 첼시가 당연히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경기 흐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밀리탕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면서 수비 라인에 신체적인 제공권이 부족하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이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이었죠. 나초 페르난데스 그리고 알라바, 요 두 선수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헤더에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죠. 그리고 측면에 있는 맨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르발, 요렇게 있었는데 결국에
3백을 만들 때는 발베르데가 내려오면서 카르발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중앙에 나초, 그리고 카르발, 알라바 이 세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이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도 밀리탕이 이 근육이 올라와서 나가니까 나초가 들어와서 이 3백이 가동이 됐었어요. 근데 이 3백이 가동이 됐을 때 제공권에 있어서 첼시가 정말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그때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첼시가 제공권에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반전이 되니까 나초가 근육이 또 올라오면서 빠졌죠. 그러면서 바스케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레알 마드리드의 이 포백이 결국에는 바스케스, 카르발, 알라바, 그리고 왼쪽에는 또 맨디가 빠지고 마르셀루가 들어오면서 마르셀루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앙 라인에 카르발하고 알라바 이 두 선수가 있었는데 이 공중볼 싸움에서 첼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면서 공중볼을 올려주기만 하면 하베르츠가 머리에 맞추고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이 될 때마다 코너킥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좀 제공권, 약한 제공권을 노려서 첼시가 계속해서 머리에 맞추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죠. 지에흐를 투입했을 때 지에흐를 중앙이 아니라 왼쪽 측면에 배치했죠. 오른쪽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 투엘 감독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라바와 카르발 이 센터백 조합은 중앙에서 우리가 헤더로 정말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요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첼시가 결국에는 이 레알 마드리드에게 다시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패배했던 이유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권이 필요한 경기에서 루카쿠가 빠져 있었다는 거. 요게 이제 오늘 첼시 팬분들의 불만이 되지 않을까.